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비 오는 날 광장에서 들려온 선율. 진짜 음악은 귀에 들리기 전 마음에 먼저 닿는다. 베네치아는 늘 물 위에 떠있는 도시였다. 거리는 물안개로 젖어 있었고 오래된 석조 건물에는 바닷바람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 도시의 작은 광장에서 우연히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다. 실종된 바이올린 연주자와 비 오는 날마다 들리는 음악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수십 년 전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한 작은 광장에서는 매일 저녁이면 한 남자가 바이올린을 켰다. 이름은 리카르도. 유명한 연주자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이들에게 하루의 끝을 선물하는 거리 음악가였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성 마르코 광장에서 한 골목 떨어진 작은 분수 옆. 비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사람들은 그를 비 오는 연주자라고 불렀다. 어떤 이는 말했다. 그의 바이올린은 그냥 소리가 아니야. 마치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처럼 들려. 그의 음악은 늘 슬프고도 따뜻한 선율이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말을 걸듯 매일 다른 이야기 같았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사라졌다. 아무런 말도 없이, 짐도 없이, 음악도 없이. 광장은 고요해졌고 사람들은 그저 이제 그만 연주하러 갔겠지 하고 잊으려 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리카르도가 늘 앉았던 그 자리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 매년 3월 14일 바로 그날 오후 5시만 되면 그 자리에 바이올린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문제는 아무도 연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보아도 광장은 텅 비어 있고 오직 음악만 가득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선율. 사람들은 조용히 걸음을 멈췄고 음악이 끝날 때까지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매년 같은 날짜, 같은 시간,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음악이 다시 흐른다. 나는 그 광장에서 며칠을 머물렀다. 마침내 3월 14일 오후 5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정말로 아무런 기계도 없이, 아무 연주자도 없이 분수 옆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누구 하나 핸드폰을 들지 않았다. 오직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그 음악 속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넣었다. 나는 눈을 감고 들었다. 그 순간 음악은 누군가에게는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이별이었으며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였다. 공기가 떨리고 비는 잦아들고 마지막 음이 흐르자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아무도 없는데, 모두가 들었는데. 몇 년 전 리카르도가 생전에 적어둔 낡은 악보 한 장이 서점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내 음악은 내가 없을 때 더 잘 들리기를 바란다. 내가 없어도 당신의 삶에 노래가 흐르기를.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음악을 그 사람이 사라진 뒤에야 제대로 듣기 시작하는지도 모른다. 삶의 분주함 속에 잊히는 선율들, 말보다 먼저 닿았던 마음들, 그리고 침묵 속에서 더 크게 울리는 약속들. 그날 나는 비가 오는 날이면 귀를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누군가의 침묵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으니까. 낡은 책에서 피어난 약속. 진심은 먼 시간을 돌아서라도 결국 닿는다. 그날은 그저 평범한 오후였다. 나는 콜롬비아 보고타의 옛 시가지 라 칸델라리아 거리 골목을 걷고 있었다. 관광객도 상인도 드문 시간대. 거친 벽화와 울퉁불퉁한 돌길을 따라 걷다 보니 우연히 한 서점 앞에 멈춰 섰다. 간판은 지워져 있었고 유리창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어 아니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끌렸다. 문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간질렸고 고요한 공간 속에서 낮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카운터 너머로 앙상한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가 나를 조용히 맞이했다. 책을 찾으시나요? 아니면 책에 당신을 찾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 말이 인상 깊었다. 나는 무작정 서가를 둘러보다가 구석에 놓인 낡은 양장본 하나를 집어들었다. 갈색 가죽 표지, 닳고 찢어진 모서리, 빛이 바랜 글자들. 책 제목은 고요한 정원. 저자는 무명. 출판 연도는 1962년. 책을 펼치자 뜻밖의 것이 튀어나왔다. 연필로 적힌 짧은 쪽지 한 장.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혹시 이 책을 다시 손에 든 사람이 있다면 나를 찾아주세요. 이건 단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약속이었으니까요. 마르타, 1971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누군가를 향한 깊고 절박한 메시지였다. 마르타. 그녀는 누구일까? 왜 이런 쪽지를 책에 숨겨둔 걸까? 그리고 1971년이라면 지금으로부터 무려 50년이 넘는 시간이었다. 나는 서점 주인에게 물었다. 혹시 이 책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책, 예전에 자주 빌려가던 두 젊은이가 있었어요. 전쟁을 피해 보고타로 온 문학도들이었죠. 그중 마르타라는 아가씨는 이 책을 유난히 아꼈어요. 언젠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뒤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죠. 그 말에 나는 더 깊은 감정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를 누군가에게 쪽지를 남긴 것이다. 아마 그 사람이 언젠가 이 책을 다시 펼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세월은 흘렀고 나는 지금 그 쪽지를 발견한 누군가가 되었다. 나는 그날 이후 며칠을 보고태 더 머물며 도서관, 우체국, 주민기록 보관소를 뒤졌다. 하지만 마르타라는 이름만으로는 아무 단서도 찾기 어려웠다. 결국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다. 그 책과 쪽지를 번역하고 사연을 정리해 서점 주인의 도움으로 서점 앞에 작은 전시 테이블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적었다. 이 책은 누군가의 기다림이자 누군가의 약속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다면 서점 주인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그리움을 완성할지도 모릅니다. 몇 달 뒤 나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루이스 마르코 72세. 제목은 그녀를 기억합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당신이 찾은 그 쪽지의 마르타는 제가 19살 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던 책도 맞습니다. 저는 군 입대로, 그녀는 정치적 이유로 남미를 떠나야 했죠. 다시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녀가 그런 쪽지를 남겼다니. 50년 만에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 같군요. 나는 울고 말았다. 먼 시간을 돌아 결국 진심이 닿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몇 년이 흐른 지금도 그 서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전시 테이블엔 아직도 그 책과 쪽지가 놓여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고 사랑과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로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책이란 단지 활자의 집합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을 보관하는 상자이며 우리의 삶이 우연처럼 열어보게 되는 기적의 문이 될 수 있다고. 제목, 편지가 오지 않는 날에도. 기다림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내가 처음 캐나다 옐로나이프라는 마을을 찾았을 때 모든 것이 하얗고 조용했다. 눈은 천천히 그리고 끊임없이 내렸고 공기는 깨끗하고 무거웠다. 그곳은 사람들이 외부 세계보다 기억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마을이었다. 그 마을의 작은 우체국엔 늘 아침 8시 30분이면 문 앞에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이름은 사무엘. 사람들은 그를 편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가 기다리는 편지는 단 한 통. 하지만 그 편지는 수십 년째 오지 않고 있었다. 우체국 직원이 말해 주었다. 그 사람은 1987년부터 매일 아침 한 통의 편지를 기다려요. 어떤 편지인지 누구에게서 오는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말도 거의 안 하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습관 같았다. 하지만 몇 날 며칠 그를 지켜보면서 나는 그의 기다림에 단순한 루틴 이상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다. 그는 무릎까지 오는 눈을 헤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오고 창구 직원이 고개를 저으면 그저 작게 웃고 돌아섰다. 화도 실망도 없이. 마치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잊지 않기 위해 온 사람처럼. 나는 어느 날 작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걸었다. 무언가를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건 쉽지 않죠.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 편지가 올 수도 있다는 것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서늘해졌다. 기다림이란 결과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가 될 수 있다. 제목, 매년 같은 날, 같은 편지. 기다림은
때로 사랑의 가장 진실한 형태이다. 프랑스 남부의 시골 마을 루르마랭. 라벤더가 지천으로 피는 그곳은 고흐나 세잔 같은 화가들이 사랑했던 풍경을 지니고 있다. 나는 한 달 동안 그곳의 작은 민박에서 묵으며 마을을 취재하는 중이었다. 날씨는 따뜻하고 사람들은 느긋했고 나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민박 주인이 내게 한 장소를 가리켰다. 저기 우체국 보이지? 매년 6월 18일만 되면 거기서 아주 특별한 편지가 도착해. 처음엔 그냥 스쳐들었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받는 사람은 죽은 지 40년이 넘었고 보낸 사람은 이름조차 밝히지 않았어. 그런데 그 편지는 여전히 오고 있어. 그 말을 들은 나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우체국장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작게 웃으며 나를 안내했다. 조그만 금고 안에서 꺼낸 것은 오래된 편지 뭉치였다. 갈색으로 바랜 봉투에는 매번 같은 글씨체, 같은 날짜, 같은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편지 봉투 안에는 늘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너는 여전히 내 여름의 전부였어. 1963년부터 시작된 해마다 같은 문장. 나는 그날 이후 엘리즈 프르니에라는 사람에 대해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마을 노인들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엘리즈? 라벤더 농장에서 일하던 소녀였지. 글을 참 잘 썼고 책처럼 말하던 아이였어. 젊은 시절 파리에서 온 한 청년과 여름 내내 함께 다녔지. 둘이 라벤더 밭에서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하지만 그 여름이 끝나자 청년은 떠났고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매년 같은 날에. 엘리즈는 결혼하지 않았다. 조용히 마을에서 교사로 살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은퇴했다. 그녀는 1992년 67세로 생을 마감했다. 그런데 그 후로도 편지는 계속 도착했다. 어느 날 나는 우체국장을 따라 마을 외곽의 오래된 무덤으로 갔다. 엘리즈의 묘비는 단순했다. 엘리즈 프루니에 1925년부터 1992년 책과 꽃을 사랑했던 사람. 그 옆에 작고 낡은 벤치가 있었고 마른 라벤더 다발이 놓여 있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끝내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한참을 침묵했다가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그녀도 그걸 몰랐던 게 좋았을 거예요. 모른 채로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더 오랜 사랑일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뒤 나는 파리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라벤더 밭이 멀어지는데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누군가를 위해 매년 같은 편지를 보내는 일. 1년이라는 시간을 견디고 말 한마디를 적어 보내는 일. 그건 아마 가장 조용하고 가장 우직한 방식의 사랑일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을 무엇을 주고받았는가로 측정하려 한다. 하지만 엘리즈와 이름 없는 그 청년은 서로의 여름이 되어주는 것으로 삶 전체를 살아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리운 한 철의 사람이 되고 싶다. 비록 이름도 정체도 남기지 못하더라도 그의 삶에서
매년 한 번쯤 생각나는 사람으로